오늘은 피부 관리 제품인 콜라겐 파우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이 가루가 들어있는데요, 콜라겐 원료가 92%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저분자 콜라겐 원료라서 피부의 흡수도 아주 잘 된다고 하고요, 눈가 주름, 얼굴에 있는 주름, 목 주름에도 좋다고 합니다. 피부 관리샵에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저희 집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스킨, 앰플, 크림에 이 콜라겐 가루를 섞고 피부에 바르면 된다고 합니다. 또 팩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건조한 발 뒤꿈치,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고 후기들도 무척 좋다고 합니다. 비싼 피부샵 대신에 집에서 간편하게 꿀 피부로 관리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썸네일이 이게 그 유아인 관련이니까 유아인 이번에 항소심 두 번째 재판. 유아인 씨가 이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어제 열렸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게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라는 거는 항소를 과정에서, 했어요. 그런 그 항소 과정에서 지금 두 번째 열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항소심 재판에서 한 번만에 끝나고 이런 경우도 물론 있는데, 이제 유아인은 좀 뭐 다투는 게 많잖아요. 내가 이게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뭐 투약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고, 일부는 뭐 내가 외국에서 아주 교묘하게 일부러 뭐 뭔가 대마초로 투약한 것 같다라고 검찰이 의심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 내 재력을 이용해서 뭐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마약을 했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냥 국외 여행 중에 호기심에 대마 흡연한 정도이지 뭔가 일부러 모든 걸 막 이렇게 뭐 치밀하게 계획해서 국외에 가서 일부러 대마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나 봐요. 그리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도 있는데, 이거는 배우기 때문에 뭐 어쨌든 얼굴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어떤 그 전문 시술을 통한 어떤 미용 관리를 할 때 그때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프로포폴 맞으면서 그 투약하면서 그러니까 뭐 잠든 상태에서 시술을 받았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시술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예인들이 이런 시술을 많이 하나 봐요. 이게 프로포폴을 해서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아픈 거는 별로 없지 않나? 뭐 그렇죠. 아니 성형 수술을 일단 한 달에 한 번 할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피부 시술 아닐까 싶은데. 근데 피부 시술이 프로포폴 맞아가면서 해야 되는 시술이 근데 있어요. 그걸 맞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을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미용 시술 당시에 프로포폴 맞은 거다. 그것이 계속 주기적으로 미용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맞은 거일 뿐이다. 어쩌서 그 얘기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미용 시술을 안 해봤으니까 미용 시술 안 하시잖아요. 피부과 가죠, 피부과. 근데 제가 다녀본 피부과 중에는 이렇게 근데 피부과에서 마취할 정도의 그거 없는 것 같던데요. 다 참을만 하지 않나? 근데 뭐 연예인들은 더 막 좋은 거 아니? 더 강력한 걸 해서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저기 혜원 씨한테 물어볼게요. 이혜원 씨한테. 뭐가 있는가? 실제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안 할 것 같은데요. 프로포폴 맞아야 되는 그런 시술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맞아요. 저 써마지, 울세라 저런 게 아프다고는 하던데 수면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수면으로 절대 안 한다라는 병원이 있고. 저도 울세라 해봤어요. 울세라 해봤어요. 울세라가 뭐예요? 울세라가 이렇게 피부 겉이 아니라 이 안에 피부의 근막에 뭔가 자극을 줘서, 그러니까 당장 티는 안 나는데 일종의 좀 뭐랄까 피부 재생. 나중에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원리가. 근데 저게 막 너무 아프다. 그 뭐 이게 누워 잠자면서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냥 해봤는데 하나도 안 아프던데. 안 아팠어요. 그냥 얼굴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피부 연고로 마취를 하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충분하던데. 확실히 맞아요. 많이 해보셨네요. 부분 마취 크림 바르고 부분 마취한다. 맨정신에 맞기도 한데요. 특히 피부과는 마취 전문의 없어서 선호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도
뭐 저런 단순한 피부 시술도 수면 마취하고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되게 위험해요. 조선님 안 아프면 야매 그래서 지옥 체험이라는데? 그래요? 왜 아픈 거예요? 뭐 그러면 이게 여기 깊숙이 뭔가 바늘을 꽂아요? 아니, 바늘이 아니라 일단 이 정도 되는 레이저 기계를 얼굴에 이렇게 계속 밀거든요. 그게 샷 수마다 가격이 달라요. 많이 할수록 비싼 거죠. 그럼 피부에 막 이렇게 침을 꽂는 그런 침이 건 아니고 아니라 이런 그냥 판판한 뭐 다리미 같은 레이저가 그냥 침투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되게 좀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데 와 이거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던데. 야매. 아니 거기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 되게 섭섭할 것 같은데. 아니, 모르죠. 근데 뭐 이게 저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효과를 잘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하여튼 무슨 시술을 하는지 항상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이 문제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체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도대체 무슨 시술을 어떻게 받길래 저렇게 자주 프로포폴을 맞으면서 시술을 했는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시술을 받은 병원에 의사가 나와서 증언을 하면 되지 않나요? 다 해요. 그런 거 다 하고 진료 기록 보고 그리고 이런 사건 외에 또 이전에도 많았어요. 뭐 다른 연예인, 뭐 영화 배우들 그 과다하게 프로포폴 투약해서 그 벌금 받고 집행유예 판결 받고 이런 사람 많았거든요. 대다수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투약 횟수가 일반인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아무리 미용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는 투약하고 시술 받고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저기 했던 뭐 울세라 저런 것도요. 일반인들은 아무리 자주 해도 1년에 한 번 받아요. 저거. 의사들도 그렇게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된다고 광고를 하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받나?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뭐 유아인 씨가 부친상을 당했다고 해요. 부친상이 있는데 이게 자기 때문에 아빠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는 죄책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유아인 씨가 이제 항소심이 진행된 게 10월 29일에 첫 재판이 진행이 되고 어제 이제 두 번째 재판이 진행이 되고 다음 재판이 이제 그 28일 2주 뒤에 재판을 해요. 좀 빨리 진행이 되는 편이거든요.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참 이게 아까 제가 지난주 우리 라이브 끝날 때도 잠깐 이 교도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 나름대로 체면인과 그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 구속된 상태로도 절대 수위 있고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아인 얘기도 제가 했어요. 유아인이 첫 번째 재판에서는 구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자기 사복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정장 수트를 입고 왔는데 갑자기 어제는 유아인이 머리도 싹 다 밀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히 연예인들은 연예인과 뭐 재벌 총수 이런 분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제 생각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부에 뭔가 가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필하려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성하는 모습. 그렇죠.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보이겠다. 깍듯이 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이거는 그 막 계획되고 치밀한 뭐 수사기관의 재력을 내가 돈이 많아서 뭐 우리 수사기관이 미치는 그런 수사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일부러 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 정도의 대마였고 뭐 이런 거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혐의가 뭐냐? 20년 9월부터 22년 3월 거의 한 뭐 2년 정도까지 1년 반이죠. 맞죠? 1년 반 정도 기간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181차례.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많죠, 이게 미용 시술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해도 이게 사실 9, 10, 11, 12, 1년 5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5개월이면 20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니까 17개월 동안. 네, 17개월 동안 181회를 맞았다고 하면 한 달에 10번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미용 시술의 이슈가 아닐 것 같아요. 미용 시술을 그러니까 이제 유아인 측 변호는 그렇게 그렇죠. 주장을 왜냐면,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뭐 미용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프로포폴이라는 거를 한 달에 10번 맞는다. 프로포폴이 저희 데멘톡에서 프로포폴 얘기를 한번 다뤘어요. 제가 유성 교수님께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해요. 이걸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우리 왜 위 내시경 뭐 건강 검진할 때도 쓰는 되게 위험한 거 같아요. 프로포폴이 지금은 그래서 다른 약으로 대체됐대요. 네, 왜냐하면 다른 거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 용량을 지켜도 알레르기성 이게 그래서 잘 안 맞는 맞아요. 안 맞는 사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호흡 곤란, 기도가 막히면서 사망할 수 있대요. 프로포폴이 좀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야, 그리고 뭐 타인 명의로 44차례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았다. 그리고 이 병원도 이제 문제가 됐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수의를 입고 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정황상 수면제를 1,150정을 대리 처방까지 하면서 받아야 될 정도면 어쨌든 그 수면 장애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본인이 활동도 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연예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잠은 자야 되는데 안 됐다. 그래서 이 1년 17개월 동안 프로포폴 181회나 투약한 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맞아요. 예, 상황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아이고 참. 아무튼 곧 선고될 것 같은데 1년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네. 집행유예 받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2년 받았어요? 1년, 징역 1년. 징역 1년 받았어요? 1년 받았어요. 그럼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입장에서 얼마 안 남을 수 있지만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가 지옥 같겠죠. 근데 이미 구치소 들어간 시점이 이 사건이 나서 좀 몇 달이 지났잖아요, 벌써. 1심 선고할 때 그때 법정 구속됐거든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때 바로 징역 1년 실형 선고받고 바로 이제 서울구치소로 끌려갔죠.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어서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렇죠. 저는 유아인 씨랑 뭐 어쨌든 한 6개월 동안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아인 씨 집에도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랬던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친분까지 하면 유아인 씨한테 제가 뭐 유아인 씨 그대로 확정되면 이게 9월 3일에 법정 구속된 것 같은데 내년 9월까지는 근데 지금이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일 거예요. 뭐 그러네요. 본인이 이렇게 한번 지내본 적이 없었는데 없었겠죠. 뭐 어떻게 이렇게 지내봤겠어요. 이게 아마 그 머리도 다 밀고 안경 쓰고 수의 입고 나왔다라는 게 이제 좀 되게 좀 이렇게 남다르다,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되게 빨리 나오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모습을 또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거는 절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기자들도 오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이제 사실 누구나 여러분들 중에 누구나 유아인 재판받는 건 다 보고 싶다 하시면 가시면 돼요. 아무도 못 막아요. 공개 법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습 조금이라도 이제 대중의 모습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이 그렇게 수위 입고 나오고 이런 거 어렵죠 사실은. 회장님들 대기업 회장님들 그렇게 나오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네,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유아인 감싸는 거 아닙니다. 누가 네? 유아인을 감싼다고요? 감싸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그래도 같이 방송을 제작했던 나름의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 이런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게 이거죠. 친분이라고 할 건 더 없다라는 말씀. 아니 유아인 씨가 유아인 씨가 저를 뭔 친분이라고까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프로그램 하다가 만난 사람이다 정도 생각하겠죠. 하여튼 뭐 이게 선고가 뭐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긴 해서 지켜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댓글을 조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가 안타깝냐. 그냥 죄를 지었는데 자업자득이다라고 땡땡 말씀하셨고. 아유, 그 맞는 말씀인데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보면 또 그렇다는 얘기. 유아인 성폭행 사건은 어찌 됐냐. 루루마미님이 그러네요. 저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긴 해요. 누가 유아인이 자기를 뭐 중간간했다 강간했다인가 그렇게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재판 진행 중에 저거는 불송치 결정되었다라고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정말 지금 한 570분 조금 더 들어오셨는데요. 네. 다음 사건 그러면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은 그거 갈까요? 이거 먼저 하시죠. 네. 이게 징계를 받다가 이제 투신한 피해자 이거 할까요? 네. 네. 징계 심의 중 투신한 피해자. 징계 네. 무슨 징계예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징계 심의라고 하면 이제 어떤 조직 내에서 그렇죠. 네. 조직 내에서 잘잘못을 따져서 이 사람한테 징계를 줄지 여부를 이제 심의를 하잖아요. 징계위원회 같이. 근데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가 투신했다. 네, 피해자가 와서 이제 질문도 받고 자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질문 끝내고 바로 옆방에 가서 투신해 버린 거예요. 5층이죠. 5층에서 4층인가? 5층.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징계 심의가 열리는데 피해자가 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끝나자 옆방 가서 투신했다고요? 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징계 심의가 열렸다. 그럼 피해자가 가서 진술을 한다 이러면 자기 이야기를 하러 간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투신했다는 게 상당히 뭔가 충격이죠. 저는 이게 가장 이번 주 보면서 이게 제일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피해자가 결국에 5m 아래로 뛰어내려 가지고 사실 중상을 입었고 다행히 이제 목숨은 사망하지 않았어요. 절대 잘 살아 계시고 끝까지 이 문제를 이제 제기하려고 본인이 막 중상 있고 병원에 누워 있고 이런 모습까지 다 이제 언론사에 제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조직이 여기가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고. 근데 그 이름만 들으면 국방과학연구소 이러면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조직 같은데요. 아니 무게감이 있는 조직이고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조직이죠. 국방과학을 사진이 안 나네. 국방과학연구소. 일종의 공공기관일 거예요. 그러게요. 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직원입니다. 피해자, 가해자 다 지금 소속 직원인데 지난 8월 출장 중에 이 피해자한테 성폭행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사내에다가 이 사람 징계해달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출장을 남녀 직원이 갔나 보네요. 네. 근데 출장 중에 성폭행을 시도한다라는 게 등황당하긴 한데, 근데 이제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그날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출장 업무가 끝나고 동료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겸한 저녁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에 숙소 카드키를 보관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이 행위자한테 좀 보관해달라 이렇게 했나 봐요. 이 피해 여성분이 남성한테. 남성분한테. 네. 근데 식사가 끝났는데 카드를 돌려받았는데 서로 이제 바뀌어버렸구나. 바뀐 거예요. 카드가 번호가 바뀌어서. 그래서 이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이제 숙소 키를 이제 바꾸러 가고 다시 자기 방으로 간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해자인 사람이 피해자 숙소에 침입해서 야,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번 같이 자자 라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런 언쟁은 20분 동안 이어졌다. 자, 여기서 이게 너무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해서 결국에 미수에 그쳤어요. 범행이. 이거는 거의 강간 미수죠.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이 주장에 따르면. 근데 이 가해자는 유부남이고 12살 연상의 사람인 거예요. 거의 상사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사람 피해자가 12살이 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는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럼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이고. 그러니까요. 둘 다 직원인 거죠. 너무 일단 내용 자체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이거를 이제 사내 고충 처리 상담하는 데가 다 있어요. 그런 창구에 신고를 했고, 이게 피해자 이제 조사도 다 하고, 현장 CCTV 같은 것도 있었나 봐. 이거를 해서 이제 이 징계 열리기 전에 성희롱 사건은 보통 공공기관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먼저 열려서 요 행위가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요. 근데 그 성희롱이라고 판단이 됐던 거예요. 성희롱이 아니라 성폭력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됐다라고 했는데 그 징계 그래서 징계 처분 징계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징계위원회에 보통 피해자가 안 가기도 하지만 요즘은 피해자가 출석해서 자기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피해자들도 안 보고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 피해자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내가 이 사건으로 얼마나 그렇죠, 피해가 그렇죠. 큰지 네네.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피해자 목소리로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갔는데 위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징계위원장이 징계위원도 아니고 위원장이 피해자한테 야 혹시 너 정신과 약 먹고 창란이나 망상 온 거 아니냐 피해자한테 네. 이미 그 성희롱이 인정이 돼가지고 징계처분위원이 열린 건데 징계위원이 열린 건데 징계위원장이 네. 피해자한테 정신과 약을 먹고 창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그 전에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한 그 위원들은 저는 제 생각에 이게 여기가 어떤 처리였는지 모르지만 공공기관이란 전제하에 징계위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전에 분명히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성희롱이라는 판단을 받고 징계로 뭐 징계 의결이 요구가 됐는데 그 과정에 이제 피해자가 출석한 것 같고 아니면 성희롱 고충심의가 따로 없는 기관이면 이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 뭐 피신고인 다 불러가지고 여기서 바로 심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명확하진 않아요. 나와 있는 게. 근데 어쨌든 이 피해자는 뭐 현장 CCTV도 있고 뭐 한데 이 위원장이 아무리 피해자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요즘에 아무도 질문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명확히 지금 공공기관의 내부 매뉴얼이나 우리 뭐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교육해왔고 이게 바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고 이 징계위원장이 내부 아마 직원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별도의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닌데요. 네. 그것도 그 징계위원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위원들이 또 한 행위가 수시로 말을 끊었다. 먼저 꼬리를 쳤다는 식으로 꽃뱀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다. 야 이거는 이게 서 변호사님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 피해자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사건 반장에 제보된 사건인데 왜 처음부터 경찰서로 안 갔을까? 이거는 강간미수 사건으로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정신과 이 사건 이후로 너무 피해가 커서 정신과 다니면서 약을 먹었을 거예요. 대부분 피해자들 그렇거든요. 진단서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정말 내심으로 묻고 싶은 거라도 물어서는 안 되는 말인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게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게 현장 진술 녹취록, 현장 CCTV 등을 바탕으로 성희롱 인정했다잖아요. 증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하네. 뭘까요? 왜 이랬을까요? 뭐 행위자를 뭐 이 사람들 일단 이후에 보니까 다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피해자가. 그래서 피해자가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네. 눈물 흘리니까 이제 조사에 방해된다 이러면서 A 씨를 이 피해자를 옆방에 가 있어. 가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해놓고 눈물 흘리니까 가라 이런 거예요. 조사에 방해되니까 옆방에 가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회의실 나간 다음에 옆방 창문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야 이걸로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골절 중상이죠 완전히.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징계위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제가 볼 때 이걸로 봤을 때 미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에 신고를 했는데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모두를 신고를 한 거죠. 가해자, 징계위원장까지.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피해를 완전히 의심하면서 사실상 그 위원회라는 그 공적인 절차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명예를 훼손한 거거든요. 아, 근데 A씨가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 하면서 뛰어내렸다는데 아니, 본인이 지키셔야죠. 조직이 지켜주지 않는데. 근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랬을까 싶긴 한데 이게 사실 저희들 사이에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게 말이 되냐는 이게 요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야, 진짜 얼마나 억울할까요? 네, 이런 순간에 자기가 아무도 자기를 편이 아니라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나를 약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잖아요. 너 혹시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거의 취지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창란이나 망상이 온 거 아니냐? 와, 참. 이게 자기만 세워두고 본인만 세워두고 모두가 다 자기를 비웃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야, 이걸 진짜 현실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야, 그리고 뭐 징계위원회에는 연구소 내부 직원 2명, 뭐 외부 변호사 2명, 노무사 1명, 총 5명이다. 국방과학연구소 뭐 다 관계자. 잘난 사람들이네요. 징계 발언 사실 여부 등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근데 왜냐면 이게 그 피해자가 그 사건 반장 어쨌든 JTBC 요새 많이들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여기 많이 제보하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막연히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 얘기만 청취하고 방송 내보내진 않거든요. 그래도 일정 부분 취재를 하고 사전에 취재를 해요. 사실관계 하기도 내죠. 하고 하는데 네네. 되게 황당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위원장은 내부 직원일 거고요. 보통 그렇게 돼요. 예. 예, 뭐 외부 변호사나 노무사한테 위원장을 맡기지는 않을 테니 네. 결국은 내부 직원들의 발언이네요. 결국은. 이게 사건의 전말을 이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에 사실은 형사처벌이 궁극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조직에서 일어난 일은 많은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해결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그게 만약에 우리 조직에서 이런 일을 잘 해결해 준다면 조직에 당연히 신뢰가 생기고 또 이렇게 건강한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교육도 많이 하고 절차도 있고 법률도 있고 한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조직 내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가 뛰어내릴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조직 내에 이거를 활용하겠어요. 그냥 밖에 가서 신고해버리지.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런 피해를 당했고 결국은 이 직장도 잃는 꼴이 된 거잖아요. 직장을 다니기 참 사실 저는 이럴수록 더 직장에 와서 다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진짜 그 어떻게 힘들어서 네.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이분은 무조건 빨리 회복을 하시는 게 관건이다. 그죠? 다시 건강을 되찾으시는 게 더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야, 참. 월클 마녀님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동네방네 다 소문나고 이렇게 될 것을, 그러니까 월클 마녀님은 뭐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경찰서 가는 거죠. 먼저 참 이게 야 피해자 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네, 알려줄 수 없다 해서 지들이 나쁘다는 걸 아는 거지 이렇게 쓰셨어요. 만약에 제가 볼 때 이런 일이 조금 지나치게 과장됐거나 피해자 얘기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원이 너무 나쁘게 몰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취재가 들어오거나 했다면 이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없었다라고 하거나 그럼요. 그 취지가 이게 아니었다라는 정도의 커멘트는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면 이게 유감을 아니면 표한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거기 이런 징계 심의가 열린다고 하면 그 현장에 다 녹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요즘은 그럼 다 까면 되는데. 그리고 징계 심의할 때 녹취해요. 그 다 음성 녹취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미 알려줄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다 하면 이미 자기들이 행한 행위를 인정하는 꼴이죠. 실제로 이 여성분이 참. 네, 무고로 이렇게 몰아간다면 이 여성분 혼자 없는 상황을 다 꾸며서 한다고 하면 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이건 한번 그 뭐 경찰에서 조사도 하지만 요 관할 그 여기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한번 별도의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과기부겠네요. 네. 과기부일까? 이게 뭐 국방부인가? 그 국방부 소속 아닐까 싶은데. 국방부. 잘 모르겠네요 어딘지. 근데 이 명칭만 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조직으로 그러니까요. 추측이 되는데. 국방부가 조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요거는 제가 되게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어가지고 이게 이런 게 요즘도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 저는 가장 이번 주 사건 중에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 지난주에 저희가 라이브 진행하면서
그 신상 공개됐던 그 육군 양광준. 네네네. 네. 그 사건 이야기하면서 올해 신상 공개 건이 이걸로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됐네. 그 여자친구 서동하. 구미의 서동하. 그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엄마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저는 살인했다. 그거 옛날 기사인 줄 알았어요. 그 예전에도 똑같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김래아 뭐 네. 또 많잖아요. 엄마가 그런 거. 네. 그 너무 진짜 인면 수심. 지금 보면 스토킹 범죄가 너무너무 잔혹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사귀었던 사이, 교제했던 사이. 스토킹 범죄가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스토킹 살인이죠, 살인. 네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있는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해버린다라는 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지금 같은. 근데 너무나 그 사건 내용이나 양상이 비슷해가지고 네. 저도 야 이거 전에 봤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똑같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분도 이분은 또 경찰이 다 했어요. 경찰도 보호 조치를 다 했어. 그런데 맞아요, 다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경찰도 좀 그럴 때 억울한 거죠. 다 했는데 했죠.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갈지 어떻게 그러니까요. 예상을 하느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인데. 저는 네. 뭐 어쨌든 그 시스템 속에서 정해진 대로 룰대로는 다 하기는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또 많을 거예요. 근데 참 그게 또 아니 이렇게 되면 네. 무슨 그 사설 뭐 사설 경비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서울시 같은 데는 이제 서울시는 이제 좀 그래도 자원이 있으니까 서울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들었어요. 조례로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를 지원해 주냐? 여러 지원 중에 하나가 경호를 해줘요. 피해자를 몇 기간을 정해서 사설 경호를 해줘요. 네, 근데 피해자들한테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서울시가 해주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권 중에 어떤 게 가장 실효성 있었고 마음에 들었냐라고 했더니 사설 경호를 다들 이게 제일 좋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높은 비율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지금 상황들을 보면 경찰이 1대1로 계속해서 해줄 수 없잖아요. 네. 경호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뭐 시계형 뭐 이렇게 뭐 달아놓고 접근 금지했는데 뭐 이렇게 가까이 오면 신호 뜨고 하는 그러면 이제 경찰이 달려가고 이런 걸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보다 실제로 이 범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정말로 아예 그냥 정신이 나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가 바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사설 경호원 누가 내 옆에 딱 붙어서 집에까지 그죠? 이것만이 마음을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 할 수도 없고 제가 물어보니까 딱 기간을 정해서 일단은 그 정도 기간만 해준다 하더라고요. 큰일이에요. 맞아요. 임누나님처럼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조금 안심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가족들이 그러니까요. 있느냐 없느냐를 불문하고 막 저래버리니까. 참 이게 그 요즘 이제 저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니까 이제 문제가 저부터도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이게 우리가 그 전에는 범죄자라고 하면 그런 뭐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떤 집에 침입해서 뭐 이렇게 선량한 시민을 공격하고 뭐 이런 일인데 지금 이 스토킹 살인 이게 무서운 이유가 나랑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한순간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 이렇게 엄청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돌변해버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대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 관계하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사람도 잘 못 사귀고 그러니까 뭐 교제도 안 하고 그렇죠. 이게 그 아까 임누나님 말씀하셨나? 그런 사건 되게 많아요. 저도 하나 한번 해봤는데 사귀었어요. 사귀고 집에 같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이때 1방은 딴 데로 가고
근데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 물건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집에. 그래서 꼭 그러더라고. 그 물건이 꼭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이제 스토킹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러 갈게. 가지고 네. 이렇게 그거예요. 되더라고. 그래서 가지러 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무서워서 스토킹을 일단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물건을 가지러 온다는 정당한 명분이 일단 있어요. 그럴싸한. 근데 이 사람은 문을 못 열어주고 응해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안 돌려준다. 그러면 너 횡령죄다 해서 횡령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그래서 지금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게 횡령죄다. 그러니까 경찰도 그런 거면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진짜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구조 사건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물건들이 물론 이제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막 뭐랄까 고소하고 할. 뭐 팔아서 돈이 그렇게 안 되는 거 한마디로 고소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 물건을 이제 돌려주고 임 누나님이 경찰 네. 입회하에 가져가겠고. 그러니까 저걸 제가 했어요. 아 진짜요? 야, 이거 도저히 끌어가서는 안 된다. 횡령도 말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스토킹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이들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건 자, 경찰서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그거를 우리가 해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냥 정말 역시. 제가 이거는 왜냐면 조금 시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당장 가지고 오라고 다 싸갖고 와라 얘가 요구하는 거. 그래서 그때 경찰서에 진짜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하도 내 처지도 기가 막히고 사건도 기가 막히고 이불 보따리, 전기장판 온갖 게 다 있어요. 그거를 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목록 체크해가지고 수령 확인하고 그렇게 내보냈어요. 근데 그걸 경찰이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한쪽에 변호사인 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이제 보이지 않게 하고 야 내가 확인해서 해줄게 해서 다 이제 물건 다 돌려받고 그 남자를 봤어요. 수레 다 끌고 왔죠. 네, 다 그렇게 했죠. 저도. 그 남자 저는 이제 상대방을 본 거죠. 제가 하는 사건의 상대방을 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다 가져가라 하고 다 체크하고. 그 자기가 다. 네, 제가 그게 참 제가 너무 제 스스로가 되게 참 저 사람도 되게 큰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참 뭐랄까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어놨어요. 그때 경찰서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거. 그냥 오지도 않아요. 약속도 안 지켜가지고 제가 한 2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 물건을 수령하고 그러니까 물건 돌려달라고 했던 그 남자가 늦게 왔다는 거죠. 늦게 왔죠. 그러니까 걔 목적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기 뭐라 때문에. 해도 안 오고 왔다가 뭐 다 가져갔어요. 근데 또 나중에 뭐 빠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현장에서 다 동그라미 치라고 하고 그걸 가져갖고 이제 종결을 시키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네. 변호사님 참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그때 사실 귀찮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안 해주면 이들은 이걸 가지고 몇 년을 싸울 수도 있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 그 여성분은 끊임없는 이제 이걸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는 끊임없는 빌미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안 준 여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깔끔히 정리해버리면 네. 얘는 실제로 그 물건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해서든 괴롭히고 옆에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내뱉은 물건에 대한 거를 깔끔히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 버리니까 이제 명분이 없어져 버려요. 명분 없지. 뭐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더 큰 범죄로 가기 전에 뭔가 싹을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제가 뭐 그 후의 소식은 모르는데 진짜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스토킹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 큰 사건 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들한테 한번 전화해봐요. 잘 있냐고. 진짜 걱정된다니까요. 아니, 진짜 걱정돼요. 이거 정말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고 이게 그땐 참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되게 현타가 와서 내가 사진을 찍어놓고 지금 제가 방금 엄청 진짜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잘 처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은 그때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왜냐면 경찰이 하기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개입하기. 그래서 그냥 제가 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사건도 많다라는 거 요즘에 되게 많아요. 또 최근에 또 보니까 보통 이제 물건을 안 돌려준다. 나는 물건을 받으러 갔다. 얘가 안 돌려준다. 얘는 그래서 얘 또 처벌된다. 또 신고, 고소. 그게 너무 맞고서도 많이 하고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또 상대가 또 스토킹 신고하고 이런 게 많아서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이런 거에 낭비가 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도 그 뭐랄까 진짜 투입돼야 될 사건 있잖아요. 뭐. 그런데 못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장에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도 있고. 아무튼 스토킹 범죄는 이게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범죄 같아요. 얼토당토님이 돌싱으로 혼자 15년째 아이 키우며 직장 다니는데 누가 들이내면 남편 감옥에 있다 라고 하면 성 그어버린다고. 좀 무섭겠어요. 그 아니, 생각하면. 아까 네. 그 제가 이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남자 절대 안 만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트라우마라는 게 그 전에 그런 일을 당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스토킹은 또 뭐 통계 보면은 여성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남성 피해자도 되게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스토킹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스토킹은 다른 범죄랑 다르게 그 남자도 많이 당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무섭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네. 그리고 뭐 박 PD님 정도도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건을 채널 오래 보시고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노출되고 이러면 충분히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스토킹이 사람들이 또 오해 중에 하나가 뭐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만 대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의 스토킹은 완전히 진짜 뭐랄까 평범한 사람도 다 대상이에요. 저는 그 연예인 뭐 유명한 사람 스토킹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스토킹 범죄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어떤 일방이 어떤 알려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범죄 같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서로 친밀한 관계인데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를 상상도 못하는 범죄로 이렇게 뒤집히는 맞아요. 이 상황 자체가 관계를 함에 있어서 너무 공포스러움을 만든다라는 이것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니 러브님 저는 스토킹을 안 당해봤다 못난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니 못난이고 안 못난이고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저 상관이 없어요. 다 매력입니다. 이 저기 아니 정말 달라요. 저게 아주 뭐 여자면 좀 예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스토킹 처벌법 없을 때 경찰서 가면 경찰들이 그랬어. 아가씨가 예뻐서 그런 거야. 진짜 그렇게 위안을 해줬다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 한 명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다. 나는 예쁘지도 않은데. 저도 웃었고, 야, 너 안 예쁜데 경찰이 예쁘다고 한 거는 그거 완전 거짓말이다. 근데 그건 되게 옛날, 내 친구는 거기에 더 화가 났어요. 자기를 예쁘다라고 한 거. 왜냐면 제 친구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예쁘다는 소리 들은 애는 아니었고,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난 이유는 실제 너무 심각한데 경찰이 그런 식으로 사소하게 네. 취급을 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경찰서에 가도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래도 마음이라도 풀어주려고 그 말을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화가 더 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참 이 세상이 자꾸 복잡해지고 인권이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경찰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극한 직업이 말 한마디 참 수사기관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명이 짧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상대할 때 서로 좋은 얘기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막 인간이 하는 일인데 막 조사하고 막 피해자 만나고 나쁜 놈 만나고 변호사님 극한 직업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가끔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수사기관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거 볼 수도 있잖아요. 또 맞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이런 거는 또 수사기관 종사자들 못 하시니까. 하여튼 수명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미국의 어떤 수사관을 만나봤는데 미국도 그렇대요. 오래 못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 전재현님이 고교 친구의 아버지가 경찰이셔서 해결되었다고. 안 그랬으면 오히려 제가 범죄자 될 뻔했다. 전재현님은 반대 경우인가 봐요. 여성분이 저기 오히려 무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예. 라라님이 저런 가해자는 여러 번 위법해서 경찰력 낭비하게 만들면 경찰 쪽에서도 그렇죠. 법적으로 현금 치료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야탐역인가 어디서 나 흉기 난동하겠다라고 거짓말한 사람들 상대로 이제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많이 해야 돼요. 사실 해야 됩니다. 돈을 딱 받아보는 순간
가장 많이 이제 가해자들이 무너져요. 실제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행위를 잘 모르다가 그게 금전적으로 환산된 뭐 소장이라든지 뭘 맞습니다. 그때 딱 정신이 드는 거. 아 그거 좀 네. 그거 해야 돼요. 그거 많이 해야 돼요. 네. 아, 돈이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아 그럼요. 네. 그건 현실이니까. 네. 네, 그 예,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준비한 거 기사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게 박 PD님이 네, 11월 네. 16일 날 기사인데요. 이 기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50년 한 집살이 네. 본처와 후처의 기구한 삶. 제가 이걸 네. 이 기사를 보고 왜 올렸냐면 이 되게 이제 인간극장이나 그 휴먼 다큐나 그런데 이런 얘기들 등장 소재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 이제는 이 세대가 다 지나간 맞아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근데 아직도 옛날에 맞아 이런 거 막 뭐 많았어요. 인간 인간 세상 뭐 이런 네. 인간극장에 나오고 막 이랬는데 네, 그럼요. 그걸 되게 뭔가 훈훈하게 막 그리고 그럼요. 아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네. 그걸 훈훈하다 훈훈하지 않다 야. 판단하는 그러게요. 그건 아닌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서 살았던 맞아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행복 기준은 또 달라요. 근데 이게 너무 비극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악연인가? 이게 이제 네. 그 본처와 후처의 기구한 삶인데 사건의 내용은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본처랑 후처인 거예요. 근데 50년을 같이 네, 살았죠. 근데 보통 이렇죠. 아들을 못 낳아서 이렇지 않아요, 보통? 그죠? 맞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증조 할머니 때, 그 시절은 이런 게 거의 사실 되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지 못해서 후처를 드리게 되는데 후처는 청각장애인가요? 네. 예. 청각장애가 있었는데 네. 가난과 농화장애를 네, 갖고 그래서 그냥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아이를 낳는 역할로 일단 들어온 거죠, 그 집에. 그쵸, 네. 그렇게 5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산 세월이 거의 12년인가 그렇던데요, 보니까. 네, 남편 돌아가시고. 네, 남편이 죽고 나서도 17년을 같이 산 거예요. 그냥. 네. 그냥 계속 같이 살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살다가 가끔은 또 사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 하잖아요, 그죠? 사이 좋으신 분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네. 이제 근데 이분들은 뭔가 형님 동생 하면서 이 뭐랄까 이 말도 못하시고 잘 안 들리고 이런 장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아마 충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식들은 이 사람 직접 낳은 생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본처가 자식들을 다 키우고. 길렀고 본처도 그러니까 기구한 거예요. 본처는 또 그 역할을 잘했어. 아이들을 막 교육하고 잘했어. 그러니까 또 자식들은 네. 자기를 낳아준 엄마 말고 길러준 길러준 엄마를 엄마를 잘 따랐다잖아요.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누구가 그러니까요. 뭐 이렇다고 할 네. 그냥 그래서 그냥 대외적으로 다 엄마는 이렇게 길러준 본처였던 거고 이 호적에도 엄마 호적으로 들러왔던 거고 후처는 사실은 거의 제가 보니까 무학이신 것 같고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 어떻게 뭐 그 일부 일처제인데 이제 호적에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그 집에 계속 살면서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해주시는 역할을 한 거예요. 집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니까요. 아이 낳고 이게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세월을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받아들이시면서 네. 그 세월을 그냥 사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딸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딸이 이 좀 엄마랑 좀 챙겨- 잘 챙겨 참 딸이 있었는데 딸이 2000년도에 먼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떠났는 거예요. 네. 아유. 그러니까 따님이 계셨으면 그러니까 딸이 먼저 세상 떠나고 1년 뒤에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본처와 후처 두 남은 거죠, 분이 둘만. 남은 거예요. 네. 아들 둘은 이제 다 장성해서 그냥 독립을 했고 그 집에 진짜 이 본처와 두처 A, B 두 사람만 계속 살았다는 거. 그 세월이 5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남았을 때도 이 후처분이 식사, 빨래, 계속 집안일 했다는 다 거죠. 전담하고 이제 그 본처분은 밖에서 경로당에서 놀러 이제 다니시고, 화투 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후처분이 아무래도 불만이 이제 네.
있으셨지만 불만이 이제 폭증된 게 이제 되게 열심히 막 식당 일 하면서 모아둔 1,000만 원이 있었대요. 현금 1,000만 원 해도 이거를 또 은행에 안 맡기고 집에 놔두신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안 보여가지고 이 사람은 당연히 이 본처 이 사람이 숨겼을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좀 약간 시발점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1,000만 원이 이제 그렇죠. A 씨가 그러니까 후처분이 후처가 그죠? 모아놓은 돈이죠. 근데 본처가 이거 숨겼을 거다 이렇게 오해도 했고. 예. 근데 또 그날 또 마침 또 이 본처가 또 술 마시고 술 늦게 마시고 들어와서 늦게 들어왔는데. 귀찮게 괴롭힌 거예요. 막 일어나라 하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뭐 옆방에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근데 또 계속 깨우러 오고 본처가 그러니까 본처가 후처를 자꾸 귀찮게 한 거예요. 술 먹고 들어와서. 근데 항상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 마시면 술버릇이 조금 있었고 막 구토하거나 이런 거 다 치워야 되고 치워주고 이렇게. 네. 근데 이때 이 50년의 그 한이 폭발한 거예요. 이 순간. 트리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 본처가 잠들어 있는 그때 나가서 이제 둔기를 꺼내와서 완전히 이제 폭행을 해서 얼굴을 마구 가격해서 살해했다. 완전히 이제 52년, 정확히 50년이 아니라 52년에 기구한 인연이 이렇게 잔인한 비극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죽였다라고 자백을 하지 않았어요, 이 할머니가. 네. 근데 장례식장에서 자식들한테 내가 죽였다라고 자백을 하고 경찰서 가서 자수를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또 이 아드님이 또 그 재판 과정에서 한 얘기가 또 참. 그러니까 이제서야 안 거죠, 아들도.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좀 잘 마음을 못 헤아렸다. 그 엄마 잘못된 행동했지만 가족한테 소외되고 고독한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좀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처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도 남편 물론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후처를 보고 그 사람 사이에 자식을 얻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직접 목격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통스럽게 세상 떠났지만 그래도 이런 52년간의 어떤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조금 그 고려는 했지만 그래도 항소심인데 1심 형량이 그렇게 과하진 않다라고 항소는 기각을 했어요. 몇 년이 나온 거죠? 몇 년이 나왔더라? 원래는 검찰이 징역 6년이네요. 12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6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죄 치고는 그렇게 형량이 많이 나왔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저는 이상하게 이 우리가 살인 사건을 여러 다루면서 근데 출소는 하셨겠네 이제. 그래요? 출소는 하셨을 것 같아요. 2018년이구나. 네, 출소는 하셨겠네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근데 이렇게 나왔다면 막 엄청 화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뭐라 얘기할 말이 없어요. 이상하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게 뭐 AI 판사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끝은 맞습니다. 인간만이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형량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근데 이렇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것도 물론 많지만 또 되는 것도 많고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참 정말 기구한 악연이 이렇게 됐다. 두 분 다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둘 다 이거는 이해가 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아드님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오랜 기간 듣지도 못하고 소통도 힘든 생활 속에서 항상 가족의 뒤편에서 모든 것을 삭히며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을지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괴로움과 고통을 미리 헤아리지 못한 우리가 너무나 죄송스럽다 하면서 단호서를 냈고요. 이 재판부는 이 본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남편이 후처를 들여서 자식 얻는 것을 한 집에 살면서 직접 목격해야 했고, 근데 후처가 낳은 자식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음에도 후처의 범행으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말도 맞아. 너무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맞아요. 이 말도 맞지. 그렇죠. 그렇다고 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도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참 이 후처분이
마음이 너무 52년이요, 52년. 네? 이분이 어쨌든 아유, 장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낳은 자식이 내가 낳았는데 그치. 저는 네, 본자한테 가서 엄마 그리고 거기를 잘 따르고 맞아요. 또 그 보나 이게 뻔해요. 또 자기 진짜 엄마는 또 자라는 과정에서 사춘기 겪고 이러면서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네. 너무나. 근데 또 집에서 꾸준히 일은 다 하고 있고 어디 간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뭘 알아요. 네. 그냥 자기 친엄마인데 집에서 굳은 일을 하는 네.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친엄마임을 알면서도 애들이 그쵸, 얼마나 애들도, 무시했겠어요. 그런 세월을 50년. 야, 이 사람이 이 할머니가 20살 때 37 유부남이랑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살 때. 아유. 그 본처와 나이도 17살 차이가 난다. 본처가 17살이 많아요, 더. 그러니까 거의 네. 식모살이처럼 들어가서 식모죠, 식모죠. 뭐. 네. 애를 낳아주고 식모살이를 아이고. 했던 그 세월이잖아요. 네. 이제는 이러는 건 없겠죠, 요즘에는. 아 그렇죠. 네. 아직 이제 좀 뭐 한 세대가 끝난 느낌이네요, 진짜 대표님 말처럼. 네. 그렇네요. 예, 이런 이야기가 예전에 참 이렇게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러면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맞아요.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좀 소개하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참 이런 걸 보면 그 사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이잖아요. 이제 맞아요. 세상, 예. 참 마음 아프고 어떻게 이 그 죄를 지은 분한테도 좀 동정이 가고 참 생각하는 게 많은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제를 돌려 세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전에 맞아요. 얘기드렸던 그 스토킹 범죄 이런 것들은 정말 정말 사람 사는 세상에 벌어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요. 네. 또 뭐 몇십 년 뒤에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도 모르겠고 참 가슴 아픈 사건이네요. 마지막 사건이. 네. 참. 그, 저희, 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러브님이, 본처분의 일생이 참 애처롭네요. 맞아요. 본처분의 일생도 애처로워요. 예. 내일 저희가 저희 스모킹건에 이제 나오시는 이광민 정신과 선생님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수요일 날 저희 라이브 할 때 같이 좀 모셔서 얘기 나누고 싶은데 이제 진료 예약건 때문에 시간이 안 나서 내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가능하시다 해서 라이브예요? 라이브가 안 하려고 녹화로 하려고 하는데 저기 사건 의뢰가 8시에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녹화를 되겠군요. 녹화를 해서 그대로 그냥 라이브처럼 그냥 올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다뤄볼 주제가 그거예요. 뭐예요? 이번에 그 군 사건 난 거. 그 사람이 양광준. 네, 양광준. 그 육사 다닐 때 동료들의 증언은 맞아. 좀 나오더라고요. 네. 착한 사람이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예 매치가 안 된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좀 행태나 심리나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지 좀 분석을 이제 이광민 선생님 모시고 좀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좋은 지식을 쌓을 수 있을 우리 너무 모르잖아요. 이게 왜 대체 그 사람이 그랬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상황이나 그 범죄 이전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사실은 뭐 정보나 이런 게 없긴 하지만 어떤 다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로 비춰봐서 좀 추정해보는 시기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건 의뢰 뒷방에 좀 오리지널 컨텐츠를 하나씩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뒷방으로만 업로드를 할 생각이고 네. 뒷방을 사건 의뢰 스튜디오로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들어오신 함께 해주신 780분은 예, 그 사건 의뢰 뒷방이 이름이 바뀔 거다 이렇게 미리 예, 공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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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